급히 서둘러서 이례적으로 온갖 내규를 다 어기시고, 그 내규 왜 있는 겁니까? 사법부 독립을 인정하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독립된 권한마저도 정적 사례를 위해서 남용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내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현직 쿠데타 내란 대통령을 파면을 선고하고 치러지는 그런 비상한 시기에 국민 주권을 회복하는 시기에 선택권을 박탈해버리려고 시도한 겁니다. 그때 만약 파기환송 판결 즉시 환송받은 판결에서 자격 박탈할 수 있는 선고형이 내려졌더라면 우리는 후보 없이 선거 치르는 거예요. 바로 이승만 독재가 가능했던 것처럼 내란범이 사실상은 상황정치하면서 김문수가 됐던 한덕수가 됐던 꼭두각시 내세워가지고 독재로 갈 뻔했던 겁니다. 그걸 지금 모르시겠다고요? 그걸 이해해달라고요? 그냥 이게 단순히 대선 개입입니까? 역사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한 번의 신익희, 또 한 번의 조병옥처럼 이재명이 없는 선거였더라면 그냥 이재명 개인이 대통령 되고 말고 떠나서 우리는 극복할 수 없는 독재의 길로 쉽게 빠져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법정의 회복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였어요. 아까 이용훈 대법원장님 말씀 드렸는데, 그러면 또 수백 건, 수천 건이 억울한 사건이 또 생기는 겁니다. 그걸 승복하라고 말씀하실 자격이 없으신 겁니다. 하도 기가 차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전혀 공감을 하시는 눈치가 아니셔서 어쩌면 저리도 눈치가 없나 하도 개의해서 마지막 잔소리를 좀 했습니다. 듣기 거북하셨겠지만 다시 한번 숙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관장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보좌진 수석 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경위 속기사 및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찬회를 선포합니다. 일요일인 2026년 5월 29일까지로 연장하는 것을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서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증인 고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5조에 따라 2025년 9월 22일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와 10월 23일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한 엄희준 증인의 위증에 대해 고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엄희준 증인은 첫째로 25년 9월 22일에 법사위의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또 2025년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도 일방적인 지시는 하지 않았고 주임검사의 의견을 들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25년 9월 24일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당시 엄희준 부천지청장은 검사 메신저를 통해서 쿠팡 무혐의를 지시했다라는 내용이 확인됐습니다. 둘째, 엄희준 증인은 25년 9월 22일 법사위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25년 2월 21일 가장 사건 내용을 잘 아는 주임검사에게 증거관계를 들었다라는 취지로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25년 10월 23일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문지석 검사의 증언에 따른다면 당시 주임검사인 신가영 검사는 정기 인사로 인해 사건을 맡은 지 보름여밖에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셋째, 엄희준 증인은 25년 10월 23일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3월 5일 문지석 부장이 무혐의 하는 것에 동의한다라는 취지로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25년 10월 23일 문지석 검사는 법사위 국정감사보다 앞선 25년 10월 15일 기후노동위 국정감사에서 불기소 처분에 동의하지 않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동욱 위원님 3분간 하겠습니다. 예, 지금 엄희준 정인에 대한 위정 고발 사유를 보면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위정으로 고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가 일방적 지시하지는 않았고 주임검사 의견을 들었다고 했는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이라고 하는데 우리 국회가 언론 보도를 가지고 위정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언론 보도도 오보도 많고 또 언론 매체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는 경우가 많은데 언론 보도를 가지고 위정한다. 이거는 제가 상식적으로 좀 맞지가 않고, 두 번째, 신가영 검사가 사건 맡은 지 보름여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사건 내용을 잘 아는 주임 검사에게 증거관계 들었다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제 이런 취지로 위정이라고 그러는데, 사건 맡은 지 보름밖에 안 되면 잘 모릅니까? 제가 검사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적어도 제 경험으로는 보름 정도면 중요한 사건은 수사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수사해 놓은 거 보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는 너무나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런 아주 추상적인 걸 가지고 위정을 고발한다는 거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는 엄희준 정인보다 먼저 나온 문지석 검사가 기후노동위 국정감사에서 동의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증언했는데, 그 다음에 나온 엄희준 정인이 무혐의하는 것에 동의했다라는 취지로 증언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문지석 검사와 엄희준 정인의 증언이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방적으로 문지석 검사의 말은 맞고 엄희준 정인의 증언은 위정이다라고 하는 그런 단정적인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세 가지 위정의 그 이유를 보면 단 하나도 위정을 했다라고 확실한 게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위정으로 저희가 고발을 합니까? 저는 절대 이런 식의 위정 판단은 우리 국회에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용민 의원님. 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엄희준 검사가 이 국정감사랑 청문회에 와서 매우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고, 그와 반대로 문지석 당시 부장검사는 법사위 그리고 그 기후환경노동위원회에서 정말 직을 걸고 용기 있게 진술을 했습니다. 그 진술의 답변 태도나 내용들, 구체적인 정황들을 보면 누가 보더라도 거짓말을 누가 하고 있는지는 사실 국민들께서 판단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한두 가지 좀 반박을 좀 해드리자면, 첫 번째 내용이 그 신가영 주임검사에게 무혐의 지시했다라는 것이 언론 보도 하나만 가지고 어떻게 무혐의 지시했다 안 했다를 판단할 수 있냐라고 하셨는데, 당시 문지석 검사의 증언도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질의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내부 메신저에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사건명과 결론들이 나온 그런 내용들이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쿠팡 무혐의였습니다. 그래서 그 신가영 검사가 지시받았다라고 하면서 주고받았던 그 메신저 내용에 여러 가지들이 다 그 지시받은 내용대로 다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쿠팡 무혐의도 지시받은 것으로 사실상 확인이 되고,
정황상 분명해 보이고 문지석 검사 역시 그와 같은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위증으로 우리가 처벌할 수 있는 고발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사건 맡은 지 얼마 안 됐다라는 그 관련해서는 사실 이 사건에서 원래 주인 검사가 다른 데로 지금 발령받아서 갔죠. 그리고 신가영 검사는 새로 인사 발령받아서 왔는데 기록 자체가 6, 7건으로 굉장히 두껍습니다. 이거 다 증언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굉장히 방대한 양의 기록을 다른 사건도 다 있는데 보름 만에 이 사람이 보고 가장 잘하는 사람이다 라고 평가할 수 없고 오히려 그 당시에는 문지석 검사가 제일 잘 알고 있었죠. 이 사건을 부장검사로서 계속 다루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허위로 저희가 판단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 마지막 부분은 이거 너무 명백하지 않습니까? 문지석 부장이 무혐의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했다라고 허위로 증언을 하고 문지석 검사는 거기에 대해서 난 동의한 적 없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까지 계속 동의하지 않았다고 끝까지 지금 나와서 다투고 있는 것이 그 진정성, 그 신빙성 이런 것들을 보면 어미준이 거짓말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고발을 하고 그러면 이게 수사가 진행되면 수사기관에서 그 혐의 유무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 국회에 특히 법사위에 건의와도 문제가 됩니다. 이 법사위에서 나와서 함부로 위증하면 된다라는 그런 선례를 절대 남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고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나경원 의원님. 사건은 우리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쿠팡 그 퇴직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에 관한 무혐의 처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무혐의 처분은 어미준 검사가 있는 부천지청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다른 청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어미준 검사만 문제를 삼느냐? 이거는 결국 이재명 대통령 사건 수사한 수사검사에 대한 보복 아닌가 하는 의심을 들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문제는 이 쿠팡 노조 문제를 이 쿠팡 죽이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쿠팡이 이번에 뭐 정보를 유출하고 침해된 부분에 있어서 그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100% 동의합니다만 이 새벽 배송 금지부터 시작해서 실질적으로 쿠팡 죽이기를 통한 이것이 민노총의 비위 맞추기 아니냐 이런 의심 또한 듭니다. 또 세 번째는 이러한 결과가 결국은 한미 간에 굉장히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한 걱정도 말씀드립니다. 지금 증인을 고발하겠다는 이유는 사실은 두 사람의 증언 중에서 누구를 믿느냐의 문제인데요. 결국 문지석 검사의 증언을 믿는다면 이것을 고발하는 것이 맞겠지만 이 보면은 어느 누구의 증언을 믿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어미준 검사를 이렇게 고발하는 것은 지금 현재 특검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당한 압력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쿠팡 노조의 문제가 시작된 것은 실질적으로 민노총에서 쿠팡 노조가 탈퇴한 이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 작년에 민주당은 새벽 배송 금지로까지 확대하다가 여론이 나빠지니까 이것을 걷어들였습니다. 결국 이런 어떻게 보면 과도한 쿠팡 때려잡기가 최근에 김민석 총리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 벤스 부통령의 우려에도 보이는 것입니다. 저희가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쿠팡을 질책해야 되겠지만 이러한 과도한 때려잡기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한미 간의 이 관세에 있어서도 악영향을 줬다면 매우 조심스럽게 우리 법사위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팩트 부분을 먼저 봤을 때부터 시작해서 이 사건을 우리가 고발하고 과도하게 여기에 집착했을 때 결국은 우리 관세 문제에 있어서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부분을 분명히 드립니다. 특히 김민석 총리가 오늘 해명 자료라고 냈는데 벤스 부통령이 정중하게 얘기했다고 하는데요. 이러니까 외교가 걱정이 됩니다. 미국 네, 토론하실 위원님도 계십니까? 네, 최혁진 의원님 3분입니다.
예,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몇 사람이 죽었는데 무슨 쿠팡 때려잡기 한다고 이런 얘기로, 무슨 뭐 미국, 과의 외교관계 얘기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비자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 거기 구금돼 있고 할 때 뭐라고들 하셨어요? 정부가 외교관계 못해서 한국인이 피해 먹는 거에 대해서 왜 단호한 조치 못하냐라고 얘기하던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때려 죽인 사람들에 대해서 뭘 단호한 조치를 한다고 그걸 문제 삼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또 하나, 나쁜 놈을 나쁜 놈이라고 얘기하고 단죄하자라고 하는데 거기 이재명 대통령은 왜 끌고 들어갑니까? 그거 끌고 들어갈 일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보면은 쿠팡의 수사 외압인데 외압이라는 건 누가 하는 겁니까? 윗사람이 아랫사람 찍어 눌러가지고 하는 게 외압이에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어떻게 찍어 눌러가지고 외압을 합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외압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수사를 하고 조사를 하고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자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지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정치적으로 이것들을 꽈서 접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어미준 관련돼서 이 사건은 어미준 하나의 사건이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이 계속 갈등을 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하는 것들이 뭐겠습니까? 대한민국 사회에서 힘이 없고 백이 없고 권력이 없으면 항상 억울한 일을 당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절망하고 분노하고 자살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쿠팡 관련된 경우에도 대기업하고 싸우면 노동자가 지는 거고 비정규직이 지는 거고 계약직이 지는 거고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돼 있는데 정치권이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결을 안 해주고 걸핏하면 애매모호한 태도를 하고 가진 자의 편을 들고 권력을 가진 자의 편을 들고 검사 같은 사정기관들이 덮어주고 무혐의 처리해주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엄단하고 제가 검찰 쪽에 물어보니까 어미준 검사는 거의 인간 백정 수준이라고 누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있는 놈들 편에 들어가지고 서민들, 노동자들 괴롭히는데 앞장서는 그런 검사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여야가 지금 한뜻으로 모아서 단호하게 처단하는 그러한 모습을 대한민국 국회가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이상한 얘기 하지 마시고 저는 국회 위증 사건으로 존경하는 위원장님 고발을 하셔가지고요. 검찰개혁의 한 선제적 조치로 단호한 모습들을 좀 국회가 보여주는 것을 이 자리에서 여야가 함께 결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송석준 위원님. 예, 국회에서 등원 감정에 관한 법률에 위반해서 의중을 했다면 당연히 고발돼야 되겠죠. 예. 근데 지금 뭐 앞에서도 의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이게 명백하게 의중이라는 게 아직 잘 보이지가 않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목소리 높여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의중 대상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국회가 권위가 있어야죠. 예, 의중한다면 의중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갖고 이렇게 의중을 의뢰해야 고발받은 수사기관에서도 좀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 쭉 지켜봤잖아요. 이 어미준이라는 분이 어쩌면은 여러분들은 약자를 위해서 우리가 국회가 일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약자가 아닌 강자 이재명 대통령을 비호하기 위한 거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잖아요. 그동안에 이 어미준 검사가 어떤 분이에요? 백현동 사건, 뭐 대장동, 이렇게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해서 집중 수사를 했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직접적인 관련된 사건을 다뤘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이분들을 주요하게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과거에 관련된 사건을 다른 검사들마다 그렇게 이 자리에서 법사위에서 많이 우리가 불러서 망신도 주고 또 여러 가지 겁박도 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했으면 됐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명백하게 안 나오는데 이렇게 억지로 근거도 희박한 이거 갖고서 의중을 또 하겠다고 하면 지금 수사기관들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바빠요. 예, 여러분들이 지금 검찰 좀 해체시켜놓는다는데 그래갖고 검찰도 지금 거의 손을 놓고 있죠. 일선 수사기관들 가보면요. 정말 민생 사건들이 척척이 쌓여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꾸 또 정쟁의 대상으로 멀쩡한 검사들을 또 수사 의뢰하고 고발하고 이러면 우리 국회 권위까지 없어져요. 이거 막상 수사하다가 나중에 만약에 아무 혐의 없으면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 법사위가 가서 그때 가서 사과할 겁니까? 예, 그래서 요즘 정말 수사기관들 제대로 된 켜이 쌓여있는 민생 사건 수사할 수 있도록 좀 놔두시고 우리 여기서 그렇게 망신 주고 그렇게 야단을 쳤으면 이제 여기서
예, 접으시죠. 예, 저도 많은 여기 와서 참 어미준 검사 이 자리에 와서 얼마나 망신 많이 당했어요. 예? 근데도 찾아낸 증거 명백하게 딱 부러지게 안 보이네요. 지금 여기 보니까 뭐 언론 보도에 따르면 뭐라고 하는데 말이 엇갈리는 얘기. 그러면 저 문지석 검사도 같이 고발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어미준 이 검사하고 이 문지석 검사가 서로 말이 엇갈리잖아요. 그럼 둘 다 의존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동시에 고발합시다. 하려면. 좀 이러지 마시고 제발 좀 우리 수사기관들 민생 사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좀 이번에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또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성윤 의원님. 정말 전주시을 이성윤입니다. 어미준 검사가 국회에 나와서 참 뻔뻔하게 거짓말했습니다. 작년 9월 22일 날 나와가지고 그 뻔뻔하게 거짓말한 사실을 다 복독했고, 또 어떤 의원님들은 언론 보도만 가지고 고발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때 보도 내용을 보면 명백히 물증이 있습니다. 물증. 그 당시에 어미준 검사가 김영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주임검사를 부른 적이 있는데 증거관계를 물어보고 의견을 듣고 제가 청취를 했다. 일방적으로 지시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그 언론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주임검사가 부장한테 보낸 검찰 내부 메신저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부장님, 저 신땡땡 검사입니다. 금요일에 청장님이 어미준 검사입니다. 직접 부르셔서 청장실에 다녀왔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그 방 사건이 어려운 게 많은데 고생이라고 하시면서 검토 방향을 알려주었는데,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사건 구약식, 쿠팡 무혐의, 김포 한방병원 무혐의, 조선해양 대표이사 보고 부분 검토, 이 정도 지시를 했다고 나와 있어요. 물증입니다. 물증 이렇게. 메신저 물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명백한 물증을 보고 우리가 고발 안 씁니까? 그리고 특검이 이거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국회에서 정말 특검 수사를 위해서 이런 물증을 고발하겠다는 것인데 그게 뭐가 문제인지.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과는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 당시에 보시면 그 당시에 어미준 지청장이 자기는 그렇게 했어요. 신검사가 배당받은 지가 보름밖에 안 됐대요. 그런 검사, 순진한 검사를 불러다 놓고 이 사건 이렇게 처리해라. 이거 결론까지 다 알려줬어요. 이게 명백한 외압이지 또 뭡니까? 이런 검사를 처벌하자고 만든 것이 지금 상설특검이고 이런 진실을 규명하는데 국회에서 국회 법사위가 뭡니까?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잖아요. 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저는 당연히 고발 조치를 해야 된다. 더군다나 언론 보도만 나온 게 아니고 물증까지 명백하게 보도된 상황에서 고발을 통해서 우리 법사위가 고발을 통해서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까 제가 증인 고발의 그 필요성 사유를 말씀드릴 때 좀 정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방금 이성윤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검찰 내부 메신저에 의하면입니다. 내부 메신저에 청장이 불러서 청장실에 다녀왔는데 검토 방향을 알려주셨다. 그래서 몇 건을 거론하면서 쿠팡은 무혐의해라 라는 것을 그 부장검사 문지석에게 따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거죠. 네, 그래서 언론 보도에 의하면이 아니에요. 사실은 검찰 내부 메신저에 의하면이고 이 언론 보도는 그냥 참고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고발하면은 수사에 밝혀지면 되는 것뿐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언론에 놨다고 해서 이 판단을 안 하고 고발하는 게 아니고요. 이 의혹은 마땅히 고발돼야 하는 것이고 이제 수사기관이 수사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고발했다고 바로 처벌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뭐 다른 의원님께서는 이 전국 지침이 있었던 것이고 어미준 부천 지청장만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시는데 쿠팡의 로비력이 전국에 뻗어 있어요. 오히려 대관 측에 종사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쿠팡의 로비력을 보여주는 것이지 오히려 그 전국 다 그랬는데 왜 여기만 문제 삼아 하는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은 일이 전국에서도 다 벌어졌다 하는 것을 이 고발을 통해서 수사로 밝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노총 탈퇴 이후 왜 부각되기 시작했느냐, 마치 민주노총에 무슨 그 음모와 거대한 공작이익의 끈이 이렇게 의혹 주는 것도 마땅치 않습니다.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위해서 민주노총이 있는 것이고 이 민주노총이 이걸 문제 삼았으면 국회는 마찬가지로 같은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치 엄희준 검사가 다뤘던 여러 정치 사안과 관련이 있는 듯이 얘기하는 것이지만 그 사건은 그 사건대로 특검을 가동하거나 아니면 특별법을 만들어서 단호하게 처리하는 것도 우리 법사위의 향후의 일감일 것입니다. 이 사건과는 전혀 무관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네, 김기표 의원님으로부터 토론을 종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동의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네. 우선 이 해당 동의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토론 종결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국회법 제108조에 따라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회의장에 계시는 위원님은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표결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 거수 표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내려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내려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7인 중 찬성 10인 반대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 종결 동의가 가결되었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증인 고발의 건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께서는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표결은 국회법 제112조와 제71조 단서에 따라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내려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십시오. 네, 내려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7인 중 찬성 10인 반대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발장 등의 작성 등 후속 절차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입장을 하시도록 하십시오.
다음은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8항까지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네, 김영민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님께서는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 김용민 의원입니다.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46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규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대법원장이 법원 보관금을 보관할 은행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법원 보관금을 보관하는 은행의 경우에도 공탁금과 같이 매년 그 운용수익금의 일부를 공탁금관리위원회에 출연하여 사법서비스진흥기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부칙에서 시행일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으나 법원 보관금의 운용수익금은 2025년에 발생한 운용수익금부터 출연하도록 적용일을 두는 등 부칙을 보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백혜련, 권칠승, 박지원, 서지영, 김한규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6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 행위 및 그 밖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에는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이 상속권 상실 선고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상속 결격 및 상속권을 상실한 상속인의 직계비속은 대습상속을 인정하되 그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을 받을 수 없도록 하며 셋째,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 유증은 특별 수익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사항을 법률에 반영하고 국민 정서에 부합하게 상속제도를 정비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음 법원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곽규택, 전재수, 윤상현, 정일영, 박찬대, 배준영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6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회사 및 국제분쟁 사건의 전문적이고 신속한 재판을 위하여 회사민사, 회사행정, 국제상사 사건을 관할하는 회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고 시행일은 2028년 3월 1일로 하였습니다. 다음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곽규택, 전재수, 윤상현, 정일영, 박찬대, 배준영, 권칠승, 이성윤, 안호영, 민홍철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10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회사국제상사법원을 인천과 부산에 설치하고 인천회사국제상사법원은 서울, 경기, 인천, 강원, 대전, 충남, 충북, 세종특별시를 부산회사국제상사법원은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광주, 전남, 전북, 제주를 각각 관할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사법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주가정법원, 군산지원, 정읍지원, 남원지원,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 창원가정법원 김해지원 및 화성시법원을 각각 설치하고 회사국제상사법원, 전주가정법원 및 그 지원의 경우 시행일이 2028년 3월 1일로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 창원가정법원 김해지원 및 화성시법원의 경우는 시행일을 2031년 3월 1일로 하였습니다. 다음 곽규택, 전재수, 박찬대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민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과 민사집행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 전재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액사건 심파법 일부 개정 법률안, 전재수, 박찬대, 배준영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중재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 곽규택, 전재수, 박찬대, 배준영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선박 소유자 등의 책임 제한 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회사 민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 등을 전담하는 회사국제상사법원이 새로 설치됨에 따라 각 법률에서 관할 법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보고드린 회사국제상사법원 설치와 관련하여 회사 행정사건과 회사 공법에 따른 과태료 사건의 관할 정비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행정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마련하여 각각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 노트북에 게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민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법안심사 소위원님들께서 많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 토론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님과 박영재 법원행정처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님은 새로 임명되시고 법사위에 처음 출석하신 것입니다. 간단히 인사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장님으로부터 소개받은 법원행정처장 박영재입니다. 저는 이제 지난 1월 16일 법원행정처장으로 고임돼서 지금 한 보름 정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 법사위 전체에 출석했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많은 질책과 도움 주시고 국회와의 협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법원행정처장님은 지난해 6월 3일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지난해 6월 3일, 2025년 6월 3일에는 대법관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6월 3일은 전 국민이 근무하지 않았던 날입니다. 임시 공휴일이었습니다. 예, 왜 그렇습니까? 대통령 선거일로 기억합니다. 네. 그 선거일이 우리 대법관님, 법원 행정처장님으로 지명되신 우리 대법관님 때문에 하마터면 사라질 뻔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날이 없을 뻔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답변 한번 들어보고 적절한지 부적절한지 판단하십시다. 판결에 대해서 피업도 얘기 안 했습니다. 6월 3일 어떤 의미를 가지고 계시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저 위원장한테 하는 자세가 그게 뭡니까? 자, 조용히 해주세요. 조용히 해주세요. 자, 법원행정처장님, 마음을 담아서 소회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인 소회가 아닌, 네. 여러분이 방해를 해서 위원장의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협조해 주십시오. 자, 법원행정처장님, 국민들께서 보고 계십니다.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 기회를 드릴 순서가 안 됐습니다. 지금 위원장이 진행하고 있잖아요. 무슨 답변이 나오든 존중하셔야 돼요. 또 거기서 원석
뭐 그렇게 국힘의원님들이 어린애 다루듯이 엄호하거나 하지 않아도 잘 하실 겁니다. 답변을 한번 들어봅시다. 예, 위원장님 명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질책을 하고 계시고 우리 사법부도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법부가 더욱 잘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예, 뭐 제가 선택한 용어에 문제가 있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자, 지켜보겠습니다. 답변은 매우 미흡하고 유감입니다. 진행을 위하여 네, 위원님들은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네, 김영민 의원님. 네, 의사진행 발언 겸 토론을 좀 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작년 6월 3일 대통령 선거 자체가 없거나 국민의 의사를 매우 왜곡된 방향으로 치러질 뻔했습니다. 그게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 때문이었죠. 그 전원합의체 판결의 주심위원으로 있으셨던 분이 지금 법원 행정처장으로 오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토론을 하기에 앞서서 적절한 질의를 하셨다라고는 보지만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적어도 법원 행정처장이 새로 부임해서 왔다라고 하면 국민들께 그 당시 그 상황에 대해서 먼저 소명하고 설명하고 사과하고 반성할 거 반성하고 하는 그런 말이 먼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질문하면 거기에 대해서 마지못해 답변하면서 요리조리 빠져나갈 생각은 아예 버리시고 먼저 당당하게 그리고 국민들 앞에서 진짜 진솔하게 사과하셔야 됩니다. 대통령 선거가 없어질 뻔했습니다. 이 나라의 운명이 바뀌어버릴 뻔했어요. 사법부의 그 오만한 반란 행위 때문에 그 오만한 반란 행위를 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가장 핵심 역할을 한 분이 바로 지금 법원 행정처장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법원 행정처장이 이 전원합의체 판결 직전에 유사한 사건에서 공직선거법 유사한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설명 없이 이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유죄, 그것도 주심이면서 아무런 설명 없이 유죄를 했어요. 게다가 기록도 안 봤을 겁니다. 기록을 봤는지 안 봤는지부터 시작해서 도대체 왜 그렇게 입장이 바뀌었고 그때 왜 대법원은 대선에 함부로 개입해서 국민들의 의사를 이렇게 왜곡시키려고 했는지 그리고 지금도 끝나지 않고 있는 이 내란 옹호 행위들 법원에 의해서 내란범들이 하나둘씩 영장이 기각되고
지금 재판이 이상하게 흘러간다라고 국민들이 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지난 대선을 뒤집으려고 했고 뒤집지 못하니까 이제는 내란범들에게 우호적인 판결을 해서 그냥 기득권 계속 보호해 주려고 하는 것 아니냐. 법적 카르텔 이런 것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국민들의 의구심이 매우 높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법사위에 나왔고 국민들 앞에 이제 섰으니 당당하게 입장 밝혀야 됩니다. 법원의 입장 밝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과부터 해야 됩니다. 그때 대법원 판결, 전원합의체 판결 사과해야 되고 진정 사과한다라고 하면 사퇴까지도 고려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법사위가 과거에 있었던 일이 아무것도 제대로 바로잡히지 않은 상태로 그냥 시간이 흘러가니 같이 흘러가는 것, 이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과거 친일파 청산 못하고 시간 흘러갔더니 지금 아직까지도 이 대한민국의 친일파의 역사들이 우리의 통합을 가로막고 있고 그 기득권 유지하는데 지금 암약하고 있습니다. 이 내란범 우리가 제대로 청산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 지금은 그냥 또 시간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내란범 제대로 청산하지 못하면 10년 뒤, 20년 뒤에 계속 이것이 분열의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사법부가 함부로 대선에 개입해서 국민주권의 정면으로 도전했던 그 행위가 바로잡히지 않으면 여전히 사법부는 국민 위에 계속 군림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 법원행정처장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 분명하게 밝히고 제대로 사과하고 저는 기왕이면 사퇴하실 것까지도 권고합니다. 위원장님 이런 의사진행부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입장을 좀 진지하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도 답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조용히 해주세요. 진행 방해하지 마시고 조용히 해주세요. 국민 주권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재판 관련 아니고요. 답변해 보십시오. 국회는 국민을 대의하는 기관입니다. 헌법상 국민이 가지고 있는 공민권을 박탈할 뻔했습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조용히 하시고요. 조용히 하십시오. 귀가 다 아픕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자, 질의나 의견 표명이 끝나면 다 그 법사위원님들은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하신 거고요. 답변 의무가 있습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예, 제가 지난 5월 1일에 있었던 전원합의체 판결의 이제 주심 판사로서 법원 행정처장으로 보임된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말씀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지난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했던 절차에 맞는 판결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1심과 2심에서 최근 이제 하고 있는 여러 재판들도 마찬가지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정당한 절차에 따른 재판 진행과 판결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그런 재판 진행과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 의혹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어차피 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것 같으니까 질의 순서지에 따라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드리고, 네. 잠깐만 손 내리시고요. 질의 순서지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의 순서지에 의해서 신동욱 의원님. 네, 그러면 송석준 의원님 하십시오. 예, 시작할까요? 네. 예, 우리 법원 행정처장님, 예, 축하드립니다. 예, 오늘 참 처음 대면하는 날 이렇게 또 동료 의원으로부터 좀 언성도 높여지고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정중하게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입법부는 예, 행정부, 사법부와 함께 상권 분립의 한 축이지 이 입법부가 사법부에 군림하는 그런 국가기관은 아니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예, 그거는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엄명을 하셨고 그 엄명은 헌법 구절구절에 그게 아로새겨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절대 입법부에 우리 소속원들인 특히 우리 법사위 의원님들 언성을 높이거나 무리한 답변을 요구하셔도 흔들리지 마시고 예, 사법부의 독립성 훼손되지 않도록 당당하게 진실에 입각해서 사실과 그런 진실에 입각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최근에 아주 중요한 판결들이 있었어요. 예. 지난번에 우리 한덕수 전 대통령 대행님에 대한 이 판결에서 검찰 그것도 이제 아주 무리한 수사를 했던 특검의 그런 구형량보다 정말 엄청나게 많은 23년이 선고가 됐고 그리고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 또 수사에서 특검에 또 엄청난 그런 구형이 있었는데 실제 선고는 굉장히 낮게 이렇게 책정됐다고 하면서 우리 민주당 측에서는 이 두 재판을 놓고서 하나는 엄청 잘 됐다. 대한민국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판결이다. 이렇게 또 극찬을 하는가 반면에 또 이 특검의 구형량보다 낮게 선고된 그 재판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이거는 아주 잘못된 재판이다. 그러면서 즉각 항소를 하라고 마치 감독이 선수에게 이렇게 지시하듯이 이렇게 또 사법부에 간섭하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우리 이제 새로 이게 오늘 이제 취임해서 오늘 이 자리에 하신 우리 법원행정처장님 이런 입법부의 행태에 대해서 절대 불하지 말고 항상 법리와 사실관계에 따라서 엄정하게 재판해 줄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죠? 예, 사법부의 구성원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재판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원 행정처는 그걸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예, 사법부가 정말 흔들리고, 사법부가 우리 권력에 굴종하면 대한민국은 곧 독재라고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위대한 국민들입니다.
짧은 우리 대한민국 역사지만 바로 세계가 가장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의 오늘날 강고한 민주주의와 또 경제 성장을 이뤄낸 위대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 이면에는 바로 형사사법제도가 많은 여러 가지 논란 속에서도 그래도 이렇게 사법부의 독립 속에서 사법부의 공정한 판결들이 그동안 그래도 흔들리는 대한민국을 지탱해 왔는데 지금 이런 이재명 정부의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그 행태에 절대 굴복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그리고 우리 정성호 법무부 장관님. 예. 예. 요새 우리 특검, 이재명 정부 들어서 도대체 왜 이렇게 특검이 난무하는 겁니까? 지금 그 소위 3특검이라고 해서 정권 출범 초부터 계속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잖아요. 근데 그게 뭐가 이렇게 또 열심히 파고 해고도 부족했는지 또 연장을 했잖아요. 막대한 예산을 또 들였어요. 그리고 또 그것도 부족하다고 또 2차 종합특검을 하자고 그래요. 근데 특검 내용을 보니까 또 무슨 1, 2, 3 비상경 관련해서 지자체에 관한 또 수사도 대상으로 해갖고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지방선거가 이제 코앞인데 지방선거 때까지 그 지자체까지 이제 특검이 이제 칼자루를 휘둘러 대겠다고 하는데 이거 되겠습니까? 이거야말로 그 지방선거를 망치고 소위 정략용 이게 특검 행태 아닙니까? 절대 이게 이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좀 국민들이 예, 어쨌든 국회 결단에 의해서 또 특검법이 통과돼 갖고 그 법에 의해서 특검이 임명돼서 저는 국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엄정하고 중립적으로 이렇게 공정하게 하리라 저는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재명 정부가 무능한 게 아니라 기존의 수사기관들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거의 땅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불신 때문에 어떤 정책 결단을 국회에서 하신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다. 네. 아시는 것처럼 전 정부에서 지난 5년 동안 검찰이 지난 3년 동안 그의 권한을 갖다 오용하고 남용한 많은 사례 때문에 국민적 불신이 많이 쌓여 있다고 보고 있고, 저희들한테 어떤 검찰이 정말 그 과거의 잘못에서 벗어나갔고 또 새로운 검찰로 거듭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그거는 또 국회에 결단해 주신 공소청, 중수청 또 수사 기소 분리 또 이런 원칙이 입법화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잘 되리라 봅니다. 네. 네. 다음 순서는 최혁진 위원님입니다. 5분입니다. 네. 법원행정처장님. 오늘도 우리 이제 대법원에 대한 여러 가지 불신, 또 의혹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의혹의 중심에는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지난 계엄 내란의 밤에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 원칙, 헌법을 준수해야 될 우리 사법부가 계엄군이, 내란군이 장갑차를 동원해서 국회에 밀려오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했던 것에 대해서 이미 헌정질서 유린에 동조했다라고 하는 국민적 의혹 때문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런 태도를 보였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아직까지도 보이지 않으셨고 인적 쇄신도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굉장히 지속될 것이다. 또 지난 대선을 통해서 국민들께서는 정치의 시간을 열어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의 시간이 뭐냐? 사법부가 국민을 배반했다. 검찰도 국민을 배반했다. 행정부도 국민을 배신했다. 그럼 남은 건 뭐겠습니까? 그래도 그나마 내란 계엄에 맞서 싸웠던 입법부가 중심이 돼서 사법을 개혁하라고 엄명을 내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인지하시고 앞으로도 대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법부의 국민에 대한 우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영장재판 판사, 국민적 불신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불구하고 조희대 대법원장 라인에 있다라고 하는 판사를 그냥 갖다 앉혀버리는 이 과감한 행태에 대해서 국민들이 뭐라고 보겠습니까? 아무런 반성이 없구나. 오늘 국민의힘은 여기 나와서 법원행정처장님을 엄호하는 데 바빠요. 저는 이런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반성도 하지 않고 사법부에 대한 방탄에 나서겠는가? 본인들의 내란 관여 의혹을 막아줄 마지막 보루를 사법부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나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법부가 이런 의혹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엄정한 조치를 통해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사법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요청하고 요구합니다. 법무부 장관님, 저는 특검이 대단히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최대한 지방선거 전에 결론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거가 뭡니까? 국민의 선택권입니다. 누가 국민을 배반했고 누가 국민을 우롱했고 누가 국정농단을 했는지를 알아야 누구를 찍을지 결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지방선거 전에 결론을 내면 선거 개입이라고 국민의 눈가림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반드시 정광석화처럼 깊이 있게 넓게 수사를 해서 조사를 해서 엄정하게 사건의 진상들을 드러내서 국민들이 그에 대한 분명한 결단을 내리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께도 통일기호 신천지 특검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민법 관련돼서 여러 가지 법안 심의를 하는데 지난 1월 9일에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저는 발의를 했습니다. 통일기호 신천지처럼 이단시 취급되는 전통 종교에서 볼 때 완전히 이단이라고 하는 이 종교단체가 정교분리의 원칙을 위배하고 특정 정당과 조우해서 이권 개입, 정치 개입한 것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수 있는 민법 개정안을 해산과 동시에 본인들이 착복한 재산들을 국고에 환수하는 그런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저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가? 이 자리에 있는 나경원 의원도 신천지로부터 자유롭지 않지 않습니까? 또 국민의힘의 통일기와 신천지 당원들이 20만 가까이 가입돼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본인들의 경선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를 엄정하게 처리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 스스로가 이것을 자정할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여지고 국가기관이, 수사기관이 국민의힘을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통일교 신천지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정교유착 이 문제를 엄단하고 관련된 그 불법 행위에 대해서 엄벌을 통해서 보수가 정상적인 보수가 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도 정부 차원에서도 분명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장님, 통일교 신천지 법안을 위원장님으로 계신 동안에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제가 발의한 통일교 신천지 해산과 관련된 민법 개정안도 반드시 우리 법사위에서 통과가 돼서 다시는 종교, 이단적 종교단체가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유린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또 그와 우리 밑에서 손을 잡고 대한민국의 국정농단을 하려고 했던 세력들이 정치의 중심에 서지 못하도록 엄정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금 기다려 주세요. 근거 없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5년 이상을 기다려 온 사람이에요. 저한테 쉬운 프레임을 찾아보시면 알 거예요. 저는 5년 이상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다음은 신동욱 위원님 발언 순서입니다. 네. 신동욱 위원님 발언 기회입니다. 좀 참아주세요. 나경원 의원님 멋대로 운영되는 데가 법사위가 아닙니다. 어떻게 판판이 순서를 망가뜨리면서 계속 의사진행 발언이라고 작년에 계속 그러시더니 새해 들었으면 좀 바뀐 모양새를 보여주세요. 자, 신동욱 의원님, 자, 5분 드립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예, 정말 맥락 없이 동료 의원 끌어들여서 인신공격하는 거 보면서 정말로 개헌을 하게 되면 국회의원 면책특권 없애는 개헌 꼭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도대체 느닷없이 나경원 의원이 신천지와 관련이 있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도대체? 그런 얘기를 아무런 근거도 없고 맥락도 없고 면책특권이 보장되는 자리라고 해서 저는 해들고 한 살 더 드셨으니까 조금 나아지시려나 했더니 참 답답합니다. 박영재 처장님, 예. 축하드립니다, 먼저. 데뷔전이 좀 힘드실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이 나라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나라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나라입니까?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법부의 판단이 대통령이 됐다고 해가지고 그 사법부의 판단의 준거가 바뀔 수 있습니까? 법원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공직선거법 상고심에서 파기환송한 거 가지고 자꾸 문제를 삼는 모양인데, 저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 내용이 국민들의 일반적인 법 상식에 현저히 어긋나는 무죄가 선고됐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은 자라고 해서 그것을 봐준다면 그건 사법부가 아닌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답변을 예. 저는 오히려 많은 국민들이 파기환송이 아니라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해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혼란 속으로 빠뜨리는 거대한 사법 리스크를 가진 대통령이 탄생해서 지난 1년 내내 저희가 이재명 대통령을 법적 리스크에서 해소시켜 주려는 민주당과 싸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대법원이 좀 더 용기를 내셔서 파기자판에서 아예 이런 분란의 씨앗을 뿌리지 말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재판에 관한 사항이라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는 건 적당치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재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지 그 대법원의 판단을 계속 국민들께 무슨 반성을 사과를 요구하고 이게 과연 국회가 맞습니까?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국회가 계속 사과와 반성을 요구하면 대법원은 어떻게 앞으로 법원 행정처 법원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예, 헌법과 법률에 맞게 한 재판에 관해서는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현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믿습니다. 현안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전임 천대법원 행정처장에 대해서 저희가 질의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지금 본회의로 가 있는 법 왜곡죄라는 거 잘 알고 계시죠? 법 개정안. 이 법 왜곡죄에 대해서 전임 법원 행정처장은 굉장히 큰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이게 고소 고발로 계속 이어지면서 사법 독립의 침해 소지가 크고 고의적 법리 왜곡 등의 요건은 너무나 주관적이기 때문에 곤란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같은 입장입니다. 예, 법 왜곡죄는 대단히 위험한 법이다. 예, 자, 법원 행정처 폐지하자는 법안에 대해서 천대엽 전 처장은 사법부 독립의 본질이 재판뿐 아니라 인사권을 핵심으로 하는 사법행정에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삼권 분립의 역사, 그러니까 법원 행정처를 폐기하고자 하는 것은 삼권 분립의 역사를 되돌리는 것으로 매우 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셨는데 그 부분에서 어떤? 예, 사법권의 독립에는 사법행정의 독립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 재판 소원제.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그러니까 이른바 국민들이 사심제라고 얘기하는 재판 소원제 도입에 대해서 이게 실질적인 사심제가 되면서 소송 지옥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소송 비용을 급격히 증가시키고 사실상 법원의 업무를 마비시킬 가능성이 있다라는 입장을 천대엽 전 처장이 힘주어 말씀하셨는데, 이 소위 재판 소원 도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판 소원은 이제 사심제로 가는 길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을 소송 지옥에 빠뜨리게 하는 것에다가 더해서 우리 헌법상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권한이 분장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재판 소원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 헌법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대법관을 정원하는 문제, 이 문제는 민주당이 사법부를 압박하면서 회유하는 가장 큰 도구로 사용해 온 것입니다. 대법관 증원이 되면 필연적으로 하급심에 있는 우수 판사들이 다시 대법원의 재판연구관으로 와야 되는데, 대법관 증원에 따른 하급심 판사들, 우수한 하급심 판사들의 대법원으로서의 이전을 보충할 만한 방법이 없습니다. 하급심의 약화가 굉장히 크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현희 위원님 5분입니다. 이재명 전 대선 후보의 우리 주심을 맡았던 그 사건이 여러 면에서 사상 초유의 판결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희대의 판결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당시에 해당 판결을 두고 사법부가 대선 개입한 거 아니냐, 명백한 사법 쿠데타다, 이런 평가를 많은 국민들이 하고 있고 국민적 비판이 집중되었던 그런 사안입니다. 근데 그때의 이 사법부가 대선 직전에 대선에 개입을 해서 헌정질서 파괴에 사실상 동참한 그런 있을 수 없는 판결인데, 거기에 중심에 우리 오늘 행정처장께서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을 이번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 행정처장으로 임명을 하셨어요. 지금 그 사안 때문에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아졌고 사법개혁이 촉발됐고 지금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그런 신뢰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게 당시의 핵심 장본인이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분을 대법원장이 뻔히 알면서 지금 행정처장으로 임명을 하셨어요. 사실은 우리 오늘 처장으로 이 자리에 오셨지만 거절을 하셨어야 합니다. 나는 그런 자격 없다. 국민들을 볼 면목 없다. 그렇게 하면서 행정처장 이 자리에 안 앉으시는 게 옳습니다. 그런데 오셔가지고 당시에 헌법과 법률의 판단에 따라서 이 재판을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건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당시에 이 재판이 왜 문제가 됐냐? 일단은 여러 가지 지금 처장께서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판단이었다 하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헌법을 위반하고 법률을 위반한 판결이었습니다. 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그때 우리 처장께서 주심을 하시면서 재판 기록 다 읽으셨습니까? 제가 상세한 말씀은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다 읽으셨는지만 답변하십시오. 당연히 다 읽어야 되잖아요. 지난번에 이 천대엽 처장도 대법관들 재판 기록 다 당연히 다 읽는다 말씀하셨습니다. 다 읽으셨습니까? 상고심 재판에 필요한 상고유예 판단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당연히 재판 기록 다 읽는다 했습니다. 이 사안은 1심에서 유죄가 났어요. 2심에서 대등재판부가 정말로 심사숙고 끝에 무죄 판결을 했습니다. 유죄를 무죄로 뒤집었습니다. 그러면 대법원은 1심 유죄,
2심 무죄. 정말 그 쟁점, 법리적 쟁점을 정말 상세하게 심사숙고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통상 대법원에서 판결하는 사건들이 평균이 180건 평균이 994일입니다. 거의 3년 이상이에요. 이렇게 걸리는 사안인데 이 사안은 더 오래 걸려도 충분히 당연하다 할 수 있는 그런 판결입니다. 워낙 쟁점이 1심과 2심이 달라졌으니까요. 그러면 대법원에서는 이걸 불과 한 달, 그리고 기록 보고 9일 만에 이 판결을 하는 것은 일반 상식에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9일 만에, 또 전압 회부된 지 이틀 만에 재판 기록 다 읽으셨어요? 제가 다시 다 말씀드리지만, 읽으셨는지만 답을 하십시오. 예, 물론 다 읽었습니다. 8만 페이지를 다 읽었습니까? 위성한데 지금,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질문에 대해서 답을 예, 하십시오.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립니다. 8만 페이지 다 읽으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답을 제가 하십시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네. 말씀을 하시지만 이 사건은 1심과 2심의 사실 인정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게 다릅니다. 이 사안의 1심, 2심은 그는 사진을 오리고 또 거기에 대한 의원님, 그 판단이 다른 것이고요. 교통법부의 사실 인정은 거기에 다르지 않습니다. 공문에 대한 판단, 이 모든 것이 다릅니다. 제가 그 사안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지금 저희 판결을 잘 읽고 제가 계신지 몰라- 재판 기록을 다 읽었냐 하는데 왜 엉뚱한 답을 하세요? 그 얘기입니다. 8만 페이지 기록 다 읽었습니까? 저는 기록을 다 필요한 범위 내에서 좋습니다. 다 그러면 종이 기록으로 읽었습니까? 종이 기록과 어쨌든 모든 자료들을 제가 종이 기록 읽었는지 지금 당연히 여쭙습니다. 종이- 종이 기록을 읽었습니까? 그러면 그 8만 페이지 기록 누가 복사했습니까? 지금 위정할 수 있다는 거 경고합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아니, 제 질문에만 답을 하십시오. 그 질문에 답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8만 페이지 종이 기록 다 읽으셨냐고요? 의원님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거기에 대한 왜 답을 못 하십니까? 기록을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 필요한 범위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출신 재판관이면 기록을 다 읽으셔야죠. 저희 다 제가 거기에 대해 답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저희가 그 판결에 그 부분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묻는 질문에 먼저 답을 하시고 해명을 하십시오. 종이 기록 8만 페이지 다 읽었습니까? 저희가 기록을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 봤습니다. 제가 이제 필요한 범위 내라는 게 어떤 뜻이냐 제가 설명을 드려요. 지금 묻는 게 아니고요. 종이 기록 8만 페이지를 다 읽으셨습니까? 제가 여쭙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yes 아니면 no라고 답을 하십시오. 다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종이 기록 8만 페이지를 읽었다는 답은 안 하셨습니다. 대법원 상고심은 사실관계에 관해서 원래 보기 않습니다. 답을 하시고 해명을 하시라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 읽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범위라는 게 다 읽으셔야죠. 기록을 다 읽는데 너무나 당연한 거죠. 지난번에 전체 기록을 다 읽는다고 분명히 답을 했어요. 종이 기록을 다 읽으셨다. 아니면 전자 기록을 다 읽으셨다. 답을 하십시오. 주식 판사입니다. 그게 왜 엉뚱한 걸 비교합니까? 지금 주식 판사가 기록을 안 읽으시는 간주하겠습니다. 사진에 말한 주세요. 한 페이지 읽었어요. 사진에 말한 주세요. 자, 주진우 위원님, 전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네. 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소란 행위로 인해서 지금 전현희 위원께서 제대로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저한테도 안 들리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제가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이 사건의 쟁점은 크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제가 답변을 하려고 하면 이렇게 막으시니까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답변해 보십시오.
자, 유죄, 1심 유죄고 항소심 무죄인데 당연히 상고 이유서는 검찰 측이 제출하는 상고 이유서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죄의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검찰의 상고 이유서에 대한 피고인 측의 답변서를 봤어야 되는 거죠. 예, 네. 답변서를 다 봐야. 그런데 답변서 제출되자마자 전원 합의체로 돌리셨어요. 그럼 언제 봤다는 거예요, 도대체? 쟁점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본다는 겁니까? 쟁점에 부합하는 것만 본다고 하셨는데. 저희 판결문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대법관들은 1심과 원심 판결문 공판기록을 기초로 사실관계와 쟁점 파악에 빠른 시기에 작출을 했고 그거 검사의- 적어준 거 아니면 답변을 못 하십니까? 검사의 상고 주심이시면서. 더 이상의 자, 양심에 따른 답변을 하시면 그 양심은 빗바라지 않습니다. 지금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관련해서 검사의 상고 이유서와 변호인 답변서, 의견서가 접수되는 대로 지체 없이 대법관들은 제출 문서를 읽어보고 그 내용을 숙지하였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의 내용은 합의에 이르는 과정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답변을 드리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천재적인 법원 행정처장님. 1심 유죄고 항소심 무죄였는데요. 항소심 판결이 굉장히 소상하게 왜 무죄인지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피고인 측의 답변서가 제출되자마자 전원합의체로 번개같이 넘기셨는데 지체 없이 그 사이에 읽으셨다고 하니까 번개불보다 더 빠르십니다. 존경합니다. 대단하십니다. 자, 다음은 주진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이렇게 국민의 뜻을 내세워서 사법부를 조롱하고 압박하는 나라를 우리가 독재국가라고 합니다. 북한 베네수엘라 방식이고요. 지금도 그 국가 국민들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사법부 망가지는 건 한순간이고요. 사법부가 최후의 보루로서 스스로 정확한 입장을 견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부터 민주당의 사법부 침탈이 일상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자기들한테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요,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내는 적이 없어요. 아예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과거에는 그래도 불리한 판결이 나와도 판결 결과에 대해서 각 당이 다 판결 결과에 대해서 겸허히 승복한다는 메시지를 냈었는데 민주당 그런 메시지 내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수긍을 해? 행정처장님, 판결이 특정 정당에 불리해도 승복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기본 아닙니까? 예, 판결에 대해서는 승복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까도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대법원에서 유죄해줬다고 주심 대법관에 대해서 질타하는 식으로 얘기하고 뭐 천재라는 등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입장 밝히라고 하고 반성하라고 하고 여기가 무슨 북한입니까? 국회는 판결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사실관계 다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간단해요.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1심 유죄 나고 2심 무죄 썼으나 대법관 12명 중에 10명이 이것은 1심 판단이 맞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그 판결 관련돼서 법리를 상세히 설치를 했고 그 법리가 일반적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법리와 다르지 않아요. 오히려 일관되고 2심 판결이 이상했던 것이죠. 지금 민주당은 사법 쿠데타라고 우기는데 민주당이 정한 특검조차도 그러면 사법부를 기소했습니까? 쿠데타하면 기소를 해야죠. 근데 그거 특검조차도 그 쿠데타에 대해서는 쿠데타라고 할 수 있는 무슨 객관적인 팩트나 법리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반대 아닙니까? 634 원칙에 따라서 제때 판결을 해서 1년이었으면은 원래 룰대로 해서 이재명 당시 당대표에 대해서 1년 만에 판결이 내려졌다면 대선 전에 당선 무효형 선고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처장님 말씀해 보시죠. 634 원칙이 기본이죠? 예, 법률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고등법원은 법률상 이것에 기속이 되고
재판이 재개되면 유죄가 확정되는 것이 이게 진실입니다. 제가 좀 우려되는 것이 지금 633 원칙을 법원에서 지키려고 되게 노력을 해왔는데 지금 계속 민주당이 사법부를 압박하니까 점점 좀 무뎌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인 예를 들어 민주당 양문석 의원 633 원칙에 따라서는 지금 판결 선고해야 될 시간이 지났는데 이런 거는 왜 원칙대로 안 하고 있습니까? 예, 원칙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이제 사법부와 수사기관의 판단까지 대신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이 직접 얘기했지 않습니까? 1심 무죄면은 항소하지 말자. 이렇게 막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혜택은 어이없게도 이재명 대통령과 공범으로 기소된 김만배 일당하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서 우리 민주당 의원하고만 혜택을 봤지. 그러면 다른 사건들 관련해서는 지금 그 원칙이 그대로 지켜지고 있습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들쑥날쑥한 기준대로 민주당 입맛대로 지금 판결이라든지 사법부 침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저는 진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일관성이 없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재판 결과가 입맛에 안 맞으면 특별재판부 만들겠다라고 하고 대법관 증언하겠다라고 하고 법 왜곡죄 신설하겠다고 하는 이 일련의 흐름이 사법부의 현재 독립을 약화시키거나 조회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행정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법부 독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그런 제도들은 마련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법관 증언도 26명이 아까 현실로만 말씀하셨는데 진짜 본질은 그거예요. 현재 대법관을 2배로 늘리게 되면 절대 다수를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파적으로 구성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사법부 독립이 위협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대법관 증언이 진짜 필요했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 때 왜 안 했어요? 민주당이 다수당인데. 대법관 증언에 대해서만 한 번 더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대법관 증언에 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 다음에 또, 우려를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령 대법관이 어느 정도 충원이 되더라도 하급심 약화가 크게 우려된다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처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면 지금 이 국회에서 오고 가는 질의들이 사법부 독립을 침탈하는 것이고 사법부 독립을 사수하기 위해서 최전방에서 지키기 위해서 사명을 띠고 나오신 것처럼 보입니다. 맞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처음 말씀드린 답변이 것처럼 계속 그렇습니다. 저는 국회와 협력을 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대법관 증언이 필요한지 아까 그 7만 페이지 기록 볼 수 없는데 국민이 생각하기에는 검찰의 답변서, 검찰의 상고 이유서 명백하게 원심 판결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들이고 그러면 당연히 그로 인해서 180도 뒤집어지는 피고인의 권익을 위해서 피고인 측의 답변서를 자세히 봐야 되는 것인데 하루 만에 다 봤다라고 하시고 그러면 그렇게 쉽게 결론이 날 거면 전원합의체 왜 회부하는 겁니까? 이 사건은 판결 판례 변경이나 이런 것도 아니어서 사실심을 사실 판단 그 사진상에 나오는 것이 피고인의 안다 모른다고 관련이 있는지의 여부 그런 것이 국민 인식에 미치는 영향 그런 것들이라면서요. 그러면 사실 판단이잖아요. 사실 판단에 대한 것이면서 그게 무슨 전원합의체 회부할 만한 성격의 사건이었습니까? 그렇게 쉽게 쟁점을 정리가 됐고 그렇게 쉽게 쟁점 관련한 기록을 7, 8만 페이지 볼 수 있었다면은 뭐하러 전원합의체 회부하는 겁니까? 고민이 필요 없는 사안인데 다른 사건은 수개월이 걸리는데 이 사건은 불과 9일 만에 해결이 났다면 전원합의체에 갈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객관적으로는 국민이 납득이 안 돼요. 그러면 대법관 증언이 필요한 거지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버무려서 사법부 독립의 침탈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데 대해서 막무가내 장단을 맞추신다면 그럼 여기가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나오신 겁니까? 결사항전의 각오로 나오신 겁니까? 무슨 자세가 그러합니까? 전현희 위원의 질문에 도대체 눈꽃만큼도 서기껏 답변한 바가 없네요. 자, 다음은 존경하는 김기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아. 순서를 바꿨어. 나경원 의원님, 저 얘기해도 질문해도 될까요? 조용히 해주시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경기도 부천시의회 김기표입니다. 행정처장님, 네. 보통 새로 오시면 축하한다는 말을 먼저 하는데 축하한다고 도저히 제가 얘기가 안 나오네요. 법사위에서 이럴 줄 몰랐습니까?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이럴 것까지는 잘 몰랐습니다. 아니, 민주당 의원들이나 당연히 국회의원들이, 당시 파기환송심이나 그분이 주심으로 온 행정처장 인사나 이거에 대해서 문제제기할 것을 몰랐단 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나왔어요?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온 거 아니에요? 같이 협력하기 위해서. 아니, 떠들 거는 내가 들어주고, 내가 버티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왔겠죠? 예? 아니, 지금 파기환송심 역사적으로 문제가 된 사법부의 불신을 초래한 결정적인 그 판결에 주심으로 있었던 사람이 행정처장으로 지금 국회와 국민 앞에 법원의 입장을 밝히는 대표 선수로 나왔는데, 그게 가당키나 합니까? 그런데 여기 와서 그러면 조용히 우리가 그 희대의 판결이 문제 있다고 온 국민이 생각하고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조용히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오늘만 잘 버티면 그 판결이 정당화되고 행정처장 인사가 정당화되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나왔습니까? 예? 법원 행정처장 맡으라고 했을 때 느낌이 어떻던가요? 좋던가요? 내가 법원의 사법부의 2인자가 된다. 드디어 됐구나. 좋던가요? 공직자인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사할 수도 있죠. 자기가 이 시대의 판결의 주심을 맡아가지고 전 국민적 저항을 일으키고 전국에 있는 법관들 자긍심을 한순간에 허물어뜨린 그 장본인 아닙니까? 그 사람이 지금 법원을 대표해 나와가지고 국민 앞에 서 있다는 것 자체가 다시 한번 현장에서 일하는 법관들을 다시 죽이는 일이고 자긍심을 잃게 하는 일 아니에요? 그러면 적어도 주심이었으면 내가 이러이러해서 주심인 관계로 도저히 국민들 앞에 면목이 서지 않습니다. 고사하는 게 맞죠? 이게 국회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냥 앉아있으면 그냥 시간 지나면 넘어가겠거니 이게 지금 사법부의 태도예요. 개혁에 대해서도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버티다 보면 결국 안 되겠지. 우리를 어떻게 누가 감히 건드리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지금 사법부 아니에요? 예? 법원 개혁에 동의합니까? 법원이 개혁돼야 된다는데 동의하세요? 예, 사법개혁에 관한 여러 목소리들을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고 저희도 같이 동의하냐고 묻습니다. 동참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이토록 큰 이유는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는 데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사법 불신의 근본적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밝혀내 고치고 개선해야 한다. 이건 누구 취임사입니까? 누구 취임사예요? 대답 안 하십니까? 사법부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이토록 큰 이유 본인이 모릅니까? 사법부가 그동안 존중돼 왔고 아까 승복 얘기하던데 판결에 대해서 다 정치권에서 승복 했었어요. 그 이후로 승복이란 말이 없어진 면이 있습니다. 그 계기가 뭐예요? 그 계기가 뭡니까? 대법원의 그 시대의 파기환송심 아니에요? 어디서 여유를 찾습니까? 그리고 넓은 안목과 신중한 실행으로 사법제도와 실무의 개선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을 거듭나야 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결했다고. 사법제도 실무 개선하는 거, 그게 문제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결했으니까 개혁할 게 없잖아요. 본인 지금 제도에 따라 그대로 판결했다면서요. 개혁할 게 뭐 있어요? 재판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할 때 당연히 책 잡힐까봐 아마 절차를 지키려고 노력하겠죠. 정치적 한복판에, 정치 싸움의 한복판에 뛰어든 판결을 합니다. 그 자체가 옳은 겁니까? 헌법과 법률을 지켰다고 정당화 되는 거예요? 본인이 와서 지금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을 했다고 얘기하는 걸로 다 면죄부가 나오는 겁니까? 그게 지금 대법원 사법부를 대표해서 나온 사람이 대답할 일입니까, 그게? 당장 사퇴하세요. 어디서 여기 와서 답변을 하고 있습니까? 자격이 없어요. 우리 법사위원회에서 성명 냈잖아요. 사법부의 불신, 누구한테 유리하고 불리한 판결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건국된 이후에 사법부의 신뢰, 우리가 그것만을 지키고 우리가 사법부의 권위, 그걸 지키려고 노력했는데 한순간에 무너진 게 어떤 겁니까? 그 대법원 판결이에요. 그 대법원 판결 주심을 받았고 그 대법원 판결 주심 뿐만 아니고 다른 대법관들이 과연 기록을 제대로 받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은 의구심 갖고 있고 아무도 믿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지금 행정처장이라고 치고 나와가지고 국회의원과 국민들 앞에서 답변하는 게 이게 시대에 부조리한 상황인 겁니다. 시대에 부조리한 상황. 대법원은 도대체, 사법부는 도대체 국민들은 안중에 있습니까? 네, 이 희대의 부조리한 상황은 국민께 대단히 송구합니다. 법원행정처장님, 모순입니다. 스스로 모순이십니다.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법원을 만들자는 의견이 법안으로 제출됐었고요. 15년 동안 이루지 못하다가 드디어 국회에 소위 통과하고 오늘 법사위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쟁점에 대해서 논의를 잘 정리해 주신 김용민 일소위원장께 감사드리고 신속하게 전체 회의에 상정해 주신 추미애 법사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해사법원에 대해서 부산과 인천에서 서로 해사법원을 설치하겠다고 경쟁을 하는 바람에 한 지역으로 가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인천과 부산에 함께 둠으로 해서 그동안의 이 과제가 해결이 되고 지역이 함께 발전하면서 또 우리나라의 해사 국제상사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법원에서도 지금 2028년 3월로 일응 시작이 되니까 그 준비를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까지는 제가 오늘 준비했던 것이고 주미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법안에 대해서 조금 토론을 하고 이런 이야기가 있을 줄 알았는데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보니까 작정을 하시고 오늘 새롭게 우리 법사위에 오신 법원 행정처장님에 대해서 공격을 하기로 작전을 하고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파기환송, 유죄취집 파기환송 사건은 엄연히 종결된 사건이 아니고 지금 파기환송된 이후에 계류 중인 재판인 겁니다. 물론 중단은 됐지만 진행 중인 재판인 겁니다. 그리고 쿠팡 사건에 대해서 검사의 외압이 있었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특검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수사와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입장에서 비판도 할 수 있고 문제제기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진행 중인 재판,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해서 그 내용에 관여하려는 그런 의도는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입법부에서 그 사건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 주심 대법관이었다는 이유로
반란자라는 표현을 쓰고 또 수사가 계속 중인 사건의 검사에 대해서 아주 인신공격적인 인간 백정이라는 표현을 쓰고 저는 법사위에서 조금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원칙적인 좀 구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8만 페이지 기록 다 봤냐고 다 거치시던데 그걸 왜 다 봅니까? 1심 판결문과 2심 판결문 그것이 법리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지 대법원에서 판단에 필요한 자료만 보면 되는 겁니다. 우리 법사위에서 통과되는 모든 법안들, 다른 상임위에서 오는 법안들 우리가 다 내용 봅니까? 쟁점들 다 알고 있습니까? 그 상임위에서 올라온 그 법안의 문제점들에 대해서만 토론하는 것 아닙니까? 본회의에서 법안들 봅니까? 각 상임위에서 했던 그것을 믿고 표결하는 거 아닙니까? 대법원에서 법률심입니다. 1심, 2심, 유죄, 무죄가 완전히 갈린 사건에 대해서 그것 어느 것이 맞느냐 그거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그 주심 대법관이었다는 이유로 법원 행정처장에서 사퇴하라? 언제부터 국회가 사법부 인사까지도 좌지우지하려는 기관이 됐습니까? 대통령이 호통친다고 법사위원장도 호통치고 저는 정말 이런 국회의 모습은 맞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수사 결과나 재판 결과에 대해서 얼마든지 비판하십시오. 그렇지만 그 담당했던 법관이나 검사에 대해서 그렇게 인신공격을 하고 그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박지원 의원님, 네, 5분 되겠습니다. 법원 행정처장, 네. 차장님이 답변하세요. 우선 해사법원이 부산과 사장님이 어디 계십니까? 실장님. 기조실장님 어디 계십니까? 사장님 안 나오셨어요? 기조실장님 답변하세요. 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예. 우선 해사법원이 부산과 인천에서 설립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우리 곽규택 의원님 수고하신 것 축하합니다.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도 이 서해안 지방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주지방법원이나 광주지방법원이 있는 전주나 광주에 해사법원이 또 설립되기를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해당 부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판은 재판장이 운영하죠. 네, 재판 진행은 재판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서 유지도 재판장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법사위원회는 누가 진행하죠? 법사위원장이 진행하면서 법원 행정처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퇴장해라 했으면 퇴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제가 이건 마치 말이죠. 조의대 사법부가 국회에서 입법한 내란 재판부의 구성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도전을 하고 싸우자고 덤비는 그러한 인사를 한 것하고 똑같이 저는 생각합니다. 보십시오.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4명의 부장판사 중 내란 재판부 영장 담당 판사로 그 4분 중에 2분을 데려왔으면 계속 영장 기각해라 하는 사법부가
국회의 입법권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 아니에요? 싸우자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기획조정실장이 답변하기에는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 사법행정조정실장이 계세요?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서울중앙지법에서 계속 내란 주동자들에 대해서, 관련자들에 대해서 영장을 실제로 기각하고 또 재판이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그래서 효과적인 내란 재판을 하기 위해서 내란 재판부가 국회에서 입법화됐다고 하면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장이 지켜야 된다는 것은 원칙 아니에요? 말씀해 보세요. 해당 영장 판사들이 사안에 따라서 적절하게 판단할 것으로. 아니, 그 많고 많은 판사 중에서 3,000명이 넘는 판사 중에서 하필 습관적 영장 기각을 해온 그 네 분의 수원 브라더스 꼭 내란 재판부 영장 실질 심사를 담당하는 판사로 임명할 필요가 왜 있냐 이거죠. 법원 인사는 언제 있어요? 2월 6일 이번 주 금요일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월 6일. 그러면 지기현 판사는 2월 19일 날 윤석열 판결을 하고 가는 게 아니고 그 전에 갈 수 있어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2월 6일 날 한다면요. 인사 발표가 2월 6일이라는. 인사 발표가 하고 시행 일자는 며칠자예요? 2월 23일입니다. 2월 23일. 23일. 그렇다면은 그 두 분의 내란 재판부로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인사를 담당하지 않아서.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도 자기의 권한이 있다고 하면 국회의 입법권도 존중해야 되고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되는 거예요. 사법부도 국민과 함께 가야지 무슨 당나라에서 왔어요. 화성에서 왔어요. 누가 내란 재판부를 구성했는데 영장 실질심사 담당한 두 분의 부장 판사를 습관적으로 기각해버리는 서울중앙지법 그 사람들 데려왔다 하면은 국회를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국민을 무시하는 건 아니냐고요. 답변해보세요. 답변 못 하시겠으면 들어가세요. 다음에 또 질문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정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5번입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오늘의 처장님의 태도는 매우 충격적입니다. 지난 2025년 5월 1일 대통령 후보에 대한 판결에 대해서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국민이 이미 판단했어요. 그것이 사법 쿠데타라고요. 그래서 국민이 선택했습니다. 지금 그 대통령 선거에서요. 그러면은 그 이례적인 판결, 말도 안 되는 모든 절차들을 다 무시한 그 판결에 대해서 반성하고 오셨어야 돼요, 여기에, 이 자리에. 그런데 오셔가지고 아무런 반성 없이 반성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답변하시는 건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반성하지 않는 사법부에 대해서 국민들은 냉정하게 판단할 겁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으로 인정 안 해요. 많은 국민들이요, 지금. 그런 국민들의 분노에 대해서 처장님께서는 지금 그 법원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답변하시면 어떡합니까? 이게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라서 지금 분노하는 게 아니에요. 국민들이 분노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들하고 싸우시겠다는 겁니까? 그 판결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판결이었는지 대통령 후보가 없어질 뻔한 겁니다.
그 후에 국민의힘의 그 우스꽝스러운 그 양상들 보세요. 후보를 바꿔치기 하고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없어졌으면은 저 당에서 누가 됐겠습니까? 그러면은 내란을 옹호하는 그런 대통령 후보가 그 국민의힘에서 나와가지고 이 나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반성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법원이 지기현 판사가 형사소송법을 정면으로 위반해서 내란 수계를 풀어주더니 우인성 판사는 지금 김건희에 대한 재판에서 공범들에 대한 확정된 판결하고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결을 했습니다. 공소시효와 관련해서요. 그리고 나서 또 어제는 충격적인 발언을 하더라고요. 특검법에 6개월 내에 재판을 끝내야 된다는 그 법을 정면으로 본인이 위반하겠다. 특검이 신속하게 재판해달라고 하니까 그런 거 왜 물어보냐. 6개월 내에 재판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우인성 판사는. 특검법에 6개월 내로 재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법을 위반하겠다고 지금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법원행정처장님이 판사들을 행정처에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행정처에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법을 위반하는 판사들에 대해서 법원행정처에서 제대로 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 장관님. 예. 검찰개혁 법안 진행 상황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네. 정부안이 지금 제출이 된다고 하셨고 조직법으로 공소청법, 중수청법 먼저 통과하신다고 하겠다고 했는데 공소청의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러한 권한의 유무가 확정이 돼야 조직이 나오는 겁니다. 그 형사소송법에 수사권에 관한 규정이 먼저 논의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조직이 나오고 인력이 나오고 예산이 나오고 배치가 나오는 거지 조직법만 덜렁 통과시키고 수사권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논의하겠다는 건 그것은 앞뒤가 잘못된 것이고요. 화면 올려주세요. 최근에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소시효 이틀 남겨두고 송치하는 경우에 예외적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수사 준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검경 상호 협력에 관한 준칙에 공소시효 어떻게 검경이 협력하는지 규정이 되어 있어요. 검찰에서 공소시효 이틀 남겨두고 송치하는 사례가 없어요. 실무적으로. 제가 있냐고 물어봤더니 검찰이 자료가 없다고 했습니다. 저한테 자료 못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저렇게 말씀하셔서 그런 사례가 설사 있다 하더라도 저렇게 협력해서 실무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보안수사 요구를 하는 경우에 추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음 거 보여주세요. 추안이라는 건 뭐냐 하면 저렇게 기록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기록이 검찰에 있는 상태에서 킥스 통해가지고 저 별지 추안 요구서에 따라서 공소시효 만일에 이틀 남겨둔 사건이 만일에 있더라도 저 추안 요구서에 검사가 질의서를 붙여서 그대로 킥스로 내보내면은 경찰이 수사해서 몇 시간 내로 보내줄 수 있습니다. 경찰이 저 사건을 기소하겠다고 보냈기 때문에 저 수사를 경찰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피의자 참고인 연락도 훨씬 더 많이 경찰이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소시효와 관련해서 임박해서 송치하는 사건은 추안이라는 제도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 저런 해결 저 추안 제도에 대해서 검사들이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소시효 임박하는 사건에 대해서 검사들이 그런 사례도 없지만 그런 보안 수사권이 반드시 검사가 행사하지 않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관님께서 그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검사의 보안 수사권을 행사해야 되는 이유로 공소시효 임박 사건을 말씀하시면 안 되고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 개혁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있어서 그러면 제도적으로 무엇을 보완해야 되는지를 개혁적인 검사 인사를 통해서 개혁적인 검사들하고 그 제도적인 보완책을 장관님께서 마련하셔야 됩니다. 장관님께서 검사들을 대변하라고 그 자리에 계시는 게 아니고요. 개혁적인 검찰 개혁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저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장관님께서 해결책을 마련해서 국민들께 설명하셔야 되는 겁니다. 민주 진보 진영의 시민들은 우리가 가장 사랑했던 대통령을 검찰 수사로 잃었던 슬픔이 있습니다. 그 상실감을 언제나 기억하시고 검찰 개혁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의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수사 기소의 확실한 분리라는 대원칙에 손상을 가겠다는 생각은 1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만 정부 안에 아시겠지만 총리실에 지금 어쨌든 TF 구성돼 갖고 뭐 같이 의논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뭐 인사도 말씀하셨지만 할 수 있는 한 물론 뭐 어떤 분이 개혁적인 검사인지 개혁적이지 않은 검사인지 제가 또 양단을 나눌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래도 검찰 개혁에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려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다하고 있고요. 의원이 염려하시는 검찰이 다시 수사권을 갖고서 그 권한을 오용하고 남용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드는 데 저희도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보안 수사권은 수사권이기 때문에 수사권을 검찰에 남겨두는 한 그 상황은 되풀이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안 수사권을 남겨두겠다고 하는 저런 사례들이 사실상 실무에 있는 제도적인 보완책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사권을 남겨두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예. 그런 저런 해결책을 장관님께서 실무적으로 무엇이 시행되고 있는지를 찾아보시고 제도적으로 마련해가지고 그것을 국민들께 설명을 드리고 제도 관습을 마련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 저희도 뭐 다양한 의견들을 준비해 갖고 그 TF에 제출하고 있고요. 뭐 저는 뭐 수사의 방점에 보완하는 점, 경찰 수사의 미진한 부분들, 그걸 어떻게 보완할 건지 저는 늘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형태가 있겠지만 의원님께서도 많은 또 의견을 주시고요. 저희도 그런 면에서 의원들 염려하시는 검찰이 다시 권한을 남용해 갖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게 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